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에서 군사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관련하여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 제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먼저 북한에서 일어난 무인기 사건에 대해 조사하다 보면 김정은이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에 비해 유독 정말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걸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이 사건 직후 서해 해안포의 포문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이는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완전 무장된 8개 포병여단 사격대기 태세 전환을 포함해 국경선 부근의 포병 연합부대들과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에 대한 총참모부 작전 예비 지시가 하달됐다고 발표했어요. 더 나아가 북한은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극단적인 행동도 취했어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함으로써 남북 간의 물리적 연결을 차단한 거죠. 이 도로는 한국이 1,800억 원이나 들여 건설한 시설이에요. 북한이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폭파한 건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또한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군사행동계획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명백한 적국이라며 물리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죠.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엔 이 사건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북한은 오랫동안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제를 만들어왔잖아요. 특히 평양은 김정은 정권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외부 세력의 무인기가 들어왔다니 북한의 방공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고 하니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말 큰 충격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북한, 특히 김정은이 무인기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요즘 나오는 무인기들은 아주 작고 빠르면서 레이더에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북한이 가진 낡은 방공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또 무인기는 정찰뿐만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작은 무인기에 폭발물을 달아서 정밀 타격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머무는 곳이나 중요한 시설들이 무인기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마 덜덜 떨리긴 할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2022년에 이란의 핵심 인물이었던 거셈 솔레이마니 장군이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거든요. 북한 지도부도 당연히 이런 일들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게다가 무인기는 단순히 군사적인 위협만이 아니에요. 북한처럼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는 나라에서는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정말 중요한데 무인기로 대북 전단을 뿌렸다는 건 정보 통제에도 구멍이 났다는 뜻이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외부 세상, 특히 남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게 되면 북한 정권에겐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죠. 특히 이번에 살포된 전단에는 김정은과 딸 김주애가 고가의 명품을 착용한 사진이 실렸다고 해요.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와 그 가족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니까요. 이런 정보가 퍼지면 당연히 주민들 사이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김정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 김정은의 권력 기반은 상당히 약해진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먼저, 현재 북한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국제 제재랑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거든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석탄 수출이 크게 줄었고 관광 수입도 전면 중단되었어요. 이로 인해 먹을 것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해서 북한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특히 식량난이 심각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엘리트 계층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고위 관료들이 자주 숙청당했는데 이건 김정은이 자기 권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의 처형은 북한 엘리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심지어 일부 고위 관료들은 북한을 탈출하기도 했다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에서부터 골마 터지는 거죠. 그렇다면 외부 나라와 대외 관계는 어떨까요?
물론 이전에 트럼프 정부 때 북미 정상회담으로 잠깐 주목받긴 했지만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끝났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화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북한은 최근에 중국 대신 러시아랑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더욱 나빠지기만 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실제로 러시아에 파병을 보냈다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이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파병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젤렌스키에 따르면 북한이 약 1만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해요. 심지어 일부 북한 장교들은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고 하니 상황이 꽤 심각해 보여서 저조차도 걱정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두 번째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북한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무기 지원을 넘어서 직접적인 전쟁 참여를 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들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요. 북한군 일부가 러시아군 부대에 배치돼 훈련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전투 중 사망한 북한군 소식도 전해졌어요. 영국 BBC도 이 문제를 취재했는데 러시아 극동 지역의 군 관계자로부터 북한인들이 도착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당 규모의 북한 인력이 러시아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협력 관계를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 러시아 지방 TV 뉴스에서 북한 라선항에 정박한 러시아 화물선이 포착되었더군요. 이 배는 무기 운반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받는 선박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걸 보면 두 나라가 국제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잠깐 얘기가 다른 곳으로 샜네요. 아무튼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약해졌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북한 정부에서는 주민들이 김정은의 말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정보 통제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이마저도 지금은 약해지고 있거든요.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요즘 시대에 와서까지 옛날처럼 완벽하게 막는 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류 문화가 몰래 퍼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접한 북한 주민들이 체제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김정은 정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군부의 신뢰도는 어떨까요? 김정은이 자기 권력을 단단히 하려고 군 고위 인사들을 자주 바꿨는데 이게 오히려 군부의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수 있어요.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해 군 지휘부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는 군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죠. 게다가 최근에는 김정은이 개인 경호부대와 시위 방지부대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는 군 내부에서도 김정은을 상대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김정은은 지금 엄청난 불안감 속에서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북한의 취약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체제 결속을 다지려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실질적인 도발을 피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최근 있었던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건을 분석해 볼게요. 얼핏 보면 이게 정말 강경하고 도발적인 행동 같아 보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오히려 북한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 도로 폭파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폭파한다는 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완전히 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북한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겠다는 뜻이죠. 이 도로는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정부가 무려 1,800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들여 건설한 거예요. 그만큼 남북 협력의 상징이자 한국의 통일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설이었죠. 북한이 이런 시설을 폭파했다는 건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북한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거냐고요? 제 분석으로는 이건 앞서 말했듯이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남한과 교류가 늘어날수록 북한 사람들이 외부 세상, 특히 남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게 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이건 북한 정권에겐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북한은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북한이 지상낙원이고 외부 세계는 지옥이라고 선전해왔어요. 그런데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 이런 선전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죠. 실제로 개성공단이 운영될 때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 기업인들과 접촉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또 이 도로 폭파를 보고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 북한이 정말로 남침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도로를 그대로 두는 게 전략적으로 더 유리할 테니까요. 왜냐고요? 지구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침략하려는 나라는 상대방 영토로 들어가기 위한 도로나 다리를 부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빨리 진군하려고 하죠. 그런데 북한은 스스로 이 진격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에 서울에서 주유하고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겠다는 식의 허세 섞인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진격로를 스스로 차단한 거죠. 그럼 이 도로 폭파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 이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 내부를 향해 우리는 더 이상 남한과 교류하거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의 기대를 낮추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전략 같아 보여요. 안 그래도 최근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서 조국 통일 같은 표현을 삭제했는데 이 도로 폭파는 그런 헌법 개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외부를 향해 제발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북한은 자기들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외부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죠. 이런 걸 보면 북한이 현재 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북한이 이른바 요새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봅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김정은 정권이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이시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전략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완전히 고립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나라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북한의 이런 행동은 결국 자기들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북한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기술 발전도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기존에도 발전과는 거리가 먼 나라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와 기술 교류가 없다면 북한은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이건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요인이 될 수 있죠. 북한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정말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과 미국의 연합 전력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어요. 북한이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장비의 질이나 기술력 면에서 크게 밀리거든요. 특히 공군력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요즘 전쟁에서 하늘을 지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최근 전쟁 사례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전에서는 공중우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북한 공군은 노후화된 전투기들이 대부분이라 한미연합 공군력을 상대하기 힘들겠죠. 게다가 북한의 경제 사정을 보시면요. 전쟁을 치를 만한 여력이 전혀 없어요. 평소에도 주민들 먹여 살리기 힘든 판에 전쟁은 꿈도 못 꾸죠. 전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물자와 자원이 필요한데 지금 북한은 평상시에도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내부 상황도 이 정도인데 국제사회의 반응은 오죽하겠어요?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즉각 강력하게 제재하고 개입할 것이고 그 영향으로 북한 정권이 바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북한 내부에서 고위 관료들의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해요. 일부 관료들은 김정은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하면 내부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급격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기까지 하면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강력하게 만들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는 국제 정세의 변화,
특히 중국의 태도 변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전에는 북한과 중국이 피로 맺어진 동맹 같은 관계였지만 최근엔 그 관계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중국은 당연히 북한 편 아니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더 이상 사실이 아니에요. 중국은 점점 더 북한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처럼 국제적 위상이 높지 않았던 시절에는 중국 입장에서 예전에는 북한을 완충지대로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세계 2위 수준에까지 오르다 보니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크게 늘어났고 더 이상 북한이라는 골칫덩이 동생이 필요 없어진 거죠.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중국은 이제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또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어요. 북한의 핵실험장이 중국 국경과 아주 가깝다는 점, 그리고 핵개발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이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되곤 했죠.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중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중국은 북한보다 한반도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북한이 도발적으로 행동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중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더 많이 배치된다면 중국 입장에선 자기 나라의 안보에 오히려 위협이 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되겠죠.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비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북한보다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실제로 한중교역 규모는 북중교역의 수십 배에 달해요. 게다가 한국의 기술력은 중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국은 점점 더 북한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행동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하는 행동은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중국은 한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죠.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경주는 한국의 옛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잖아요. 여기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건 한국의 옛 문화를 존중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러 차례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북한에게서 돌아서 버린 중국의 태도는 북한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은 김정은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걸 거슬린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 때문에 한국이 중국을 적대시하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은 정말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북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게 바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에요. 최근 중국이 취한 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 노동자 10만 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이건 정말 큰 타격을 주는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게 있어 해외 노동자를 보내는 건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였거든요. 특히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냄으로써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막아버린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중국이 대놓고 북한에게 주제넘게 설치지 마라 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렇다 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러시아에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립된 북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 북한의 앞날은 정말 불확실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을 이끌고 있는 김정은은 고도비만, 생활습관, 수면장애, 가족력까지 겹치다 보니 2, 3년 내에 아주 높은 확률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김정은이 사망하게 되면 북한에서
2인자로 통하고 있는 동생 김여정이 사실상 김정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 문제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김정은의 자식들이 성인이 될 경우 김여정을 가만히 둘 것인가 하는 거죠. 반대로 김정은의 자식들을 김여정이 제거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날 경우 그 혼란으로 인해 북한의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무너진 북한을 언제든지 먹기 위해 한쪽에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은은 무인기가 발견된 이후 두려운 나머지 외부에도 나가지 않은 채 칩거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저는 이렇게 북한은 어디에 붙더라도 외면당하기만 하고 당장 내일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